자, 먼저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아웃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전문계 특별전형, 여기 합격하신 분들은 2학기에 배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14학년도로 분류가 되죠. 저희가 명칭을 보면 언제 들어가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험은 15학년도 시험이라서 내년에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지금 6월에 보신 분들 같은 14학년도이기 때문에 2학기에 배치가 되고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는데. 자, 근데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를 뽑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문제 나오기 전부터 문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추어서 나올까? 그렇지 않을까?를 가지고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 쪽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학생 지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제 상담 쪽 문제가 딱 특화돼서 나온 모습을 보이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문제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문제가 나와 있는 형식이라든지 내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 12월 시험이랑 비교를 해서 봐도 그렇고, 작년 5월 달에 특시랑 비교를 해서 봐도 그렇고, 이번 6월 시험은 조금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고등학교의 최교사가 작성한 성찰 일지의 일부다.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철수의 학교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2가지만 선택해서 설명을 하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비행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비행 이론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비행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즉,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읽고 그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떤 비행 이론과 관련되는지를 찾아서 쓰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안 나왔어요. 이런 형식의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작년 5월 시험도 그렇고 작년 12월 시험도 그렇고, 그 사례문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의 사례랑 관련되는 이론 자체를 찾아서 쓰라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그때까지는 다 이론을 줬어요. 이론을 주고 그 이론을 가지고 사례를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게 작년 5월과 12월의 특성이었어요. 그다음 그런 와중에도 5월이랑 12월의 차이점은, 작년 5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고 그냥 사례만 나와 있고, 그 이론을 가지고 사례를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라 라고 해서 난이도가 높았던 반면, 12월 시험은 이론을 제시를 하고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교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시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교사들의 대화를 열심히 읽고, 이 부분이 이거랑 관련되는 것 같아, 이 이론이랑 상관 있을 것 같아 라고 찍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6월 시험에서는 아예 그 이론 자체를 주지 않고 비행 이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사례랑 맞는 걸 찾아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3번의 총 3번의 시험 중에서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하나도 제시를 안 해주고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나왔던 게 되게 올해 시험에서 특이할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12월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사례를 주고 사례에서 이론을 찾아내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채점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채점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죠? 이론 자체를 주지 않고 이론을 찾아 쓰라 그랬기 때문에 정오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답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으면 그냥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채점하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근데 작년 12월 시험이 그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론을 다 줬고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제시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를 좀 안 했던 사람들이 글을 잘 읽어서 거기에서 도출을 해서 글을 쓰는 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아는데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안 쓰고 쓰려고 애를 쓰다가 다른 말을 쓴 사람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채점을 하는데도 아마 신경 쓰는 부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올해 12월 시험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이론 자체를 주지 않고 제시문을 통해서 찾아내게끔 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 채점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12월 시험 같은 경우에 채점이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지금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6월 시험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철수의 학교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을 두 가지 관점, 즉 행동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각각 두 가지씩만 논하라. 이거 역시 글을 읽어봐도 행동 중심 상담의 기법이나 인간 중심 상담의 기법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례만 있어요. 사례만 있고 그걸 이 두 가지 상담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이도가 그 작년 12월 시험보다는 올라간 거예요. 이 시험 자체가 지금. 그리고 최 교사가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두 가지 방안,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그리고 장학 활동에 대해서 각각 논하라. 보면 그 전체에서 물어보는 항목 자체가 총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사항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작년 시험이랑 12월 시험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 그 물어보는 개수 자체는 비슷해요. 총 5가지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비슷한데 그 물어보는 형식이라든지 방식을 보게 됐을 때 작년 12월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뻔한 것들이잖아요. 학문 중심 상담이라든지 행동주의, 뭐 인간 중심, 되게 뻔한 상담 나왔어. 이렇게 이론들이 나왔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론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다 설명을 해만 하게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역을 보시면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비행이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으로도 보고 사회학으로도 봅니다. 사회학 영역, 그러니까 상담 영역이나 사회학 영역 쪽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담 기법을 두 가지 얘기를 해라. 이건 이제 상담이죠. 생활지도와 상담인데 이거 뭐 심리로도 저희가 연구한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험에서는 그쪽 상담 영역이 특화돼서 강조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상담이 진짜 중요하네. 상담이 한 2-3개 정도가 엮여서 나왔으니까 상담만 봐야지. 이건 틀려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심리랑 엮여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 생활지도 이런 영역에서 1-2개씩은 물어볼 수가 있겠구나. 그 정도로만 힌트를 가지시면 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이거는 제가 교육과정 이론으로 볼 수가 있기도 하고 약간 교수 이론 관련된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교수 설계와 관련된 수업 전략을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교수 이론이 같이 연계돼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장학 활동이야 뭐 이제 행정이니까 워낙 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행정 부분이 어떻게든 엮여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예측을 했듯이 행정이 영역이 되게 많은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문제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3-4개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중에 벌써 2개가 나왔거든요. 리더십이랑 장학이랑 우리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리더십이랑 장학이 나온다. 나머지가 뭐였어요? 뭐가 나올 것 같다? 동기예요, 동기. 이제 남은 게 교사 동기하고 의사결정 파트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똑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긴 한데 행정 파트에서는 저희가 진짜 한 3-4가지 정도밖에 안 찍어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그런 부분들 다 좀 더 열심히 보실 만한 필요가 있어요. 교사 동기 부분은 정말 그죠 나올 것 같아요. 작년 5월 시험에도 교사 동기랑 뭐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 문제를 좀 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정도 영역이 같이 섞여서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지금 상담이라든지 비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치중해서 문제가 나와 있긴 합니다. 자, 2가지의 일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지 1, 2014년 4월 우리 반 철수가 의외로 반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철수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학급 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렇지 않아도 철수가 요즘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 이거 뭡니까? 거칠어 보이는 친구들과 자주 함께 어울려 다니고 있다. 예, 차별 접촉 이론이죠.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 논술 쓰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학급 회장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철수가 문제가 있는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차별 접촉 이론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거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다 학급 회장도 걱정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다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아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철수가
더욱더 아이들과 멀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한다. 친구들이 철수를 문제아라고 부르니까 그럴 때마다 더 멀어지고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 이건 뭡니까?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 낙인 이론이라는 표현 대신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쓸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비행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적용된 낙인 이론이 정확해요. 낙인 이론 쪽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그래서 그 해당하는 비행 이론을 찾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항목들을 찾아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교실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행동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해서 철수 행동이 더 거칠어진 걸까? 자, 이 부분은 지금 차별접촉 이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행동이 좋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녀서 배웠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로는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이 철수에게 신경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바른 아이였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왜 점점 변하는 걸까?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정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어쨌든 행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편안한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발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렇게 그 부적응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가 그런 시기죠. 멀쩡하다가도 한 달,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막 사람이 변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잠깐 안 노는 사이에 그 한두 달 지나고 봤더니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고, 이런 막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바로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론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보면 저희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성장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발달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얘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반복했었던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외부의 자아랑 내부의 자아가 불일치했다든지 기대하는 모습이랑 뭔가 맞지 않았다든지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하려고 했던 개별 상담을 당장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철수를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철수가 문제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친구들을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시비도 걸어서 싸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상담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행동적 문제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건 또 행동주의적인 상담 이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 이론과 행동주의 상담 이론을 적용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활용을 해야만 하는 이유도 후반부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 두 번째, 2014년 5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영희를 포함해서 몇 명의 점수가 매우 낮아서 답안지를 확인해 봤다. OMR 카드에는 답이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한 번호에만 일괄 기입되어 있었다. 그죠? 이런 충동을 가끔 느끼셨죠? 한 번호만 찍는 게 내가 생각해서 찍는 것보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죠? 일관되게 답만 피해서 찍는 것보다 3번만 쭉 찍으면 최소 20% 정도의 승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찍으면 원래 OMR에서는 한 답만 찍으면 그저 0점 처리한다는 협박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자체를 무성의하게 보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그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해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할 본인들에게는 전혀 쓸모없게 느껴진다고 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용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이기도 하죠. 취업, 특히 최근에는 굉장히 취업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대학 진학보다는 일반적인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랑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좀 중요한 사항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서 주의를 받았던 영희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저는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데 생물학적 지식 같은 걸 배워서 뭐 해요? 일부러 이렇게 해놨죠. 문제 자체를 보면 애견 미용사와 생물학. 우리가 딱 봐도 어때요? 상관이 있을 것 같죠? 그죠? 딱 봐도 그래 생물학적 지식을 알아야 그 애견 미용을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느낌이 딱 오게끔 전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답을 쓸 때 고통스러웠을 텐데 관련이 됩니다. 여기는. 내신 관리를 해야 하는 아이들조차 어디 써먹을지 모르는 개념을 외우기만 하려니까 지겹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더 지겹겠어요. 아이들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그 교과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내신 관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100% 외제적 동기, 외제적 보상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금 동기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 자체를 잘 뜯어보게 되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가 직업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자, 이건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를 하는 지식의 전이 문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의 기본 원리, 지식의 구조죠.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종류의 과제와 활동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까? 탐구학습, 발견학습적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 과제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과제여야 할까요? 지식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이 실제 그 생활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과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런 과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던 중에 오후에 있었던 교과 협의회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 활동을 몇 가지 소개받았다. 이제 내 수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 일지 두 번째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문제를 내면서 막 그 문제 내시는 분이 고통스럽게 문제를 낸 흔적이 보여요. 특히 일지 두 번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건 정말 고통스럽게 낸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뭔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든 행정 파트랑 연결을 짓고 싶은데 죽어도 연결이 안 되니까 교과협의회로 장학활동을 소개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도 힘들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를 붙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사항들보다 사실 그렇게 많이 논의를 할 게 없어요. 게다가 여기서 보면 장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브로드하게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장학의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장학들을 주로 수업 효과성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얘만 들어주면 되게끔 사실 이 파트가 가장 쉽게 나온 파트예요. 장학 파트가. 오히려 여기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 뭐냐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거 찾기가 조금 번거로웠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건 진짜 행정을 내기는 내야 되겠고 여기랑 관련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동기를 붙였으면 더 잘 붙었을 것 같은데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배점 부분을 보시면 자,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인데 청소년 비행이론 관점에서의 설명이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점이 어떤 식으로 배점이 될까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2개를 물어봤거든요. 3개를 물어본 게 아니라 2개를 물어봤는데 3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각각의 한 항목들을 찾기만 했으면 2점씩 주고 그러니까 1점 1점에서 2점을 주고 그 이론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그럼 추가로 1점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2개를 다 맞췄으면 3점을 주겠다. 그중에 하나를 맞히면 2점을 주겠다. 하나도 못 맞췄다. 그런데 뭔가를 썼다. 하나도 못 맞췄는데 그 비행 이론 자체를 어쨌든 다른 거지만 썼다. 그럼 1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다 어쨌든 완벽하게 쓰고 관련되는 사항을 한 줄씩이라도 설명을 하고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됐으면 아마 3점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행동중심 상담 관점에서 기법을 논의하는 게 3점. 행동중심 상담 기법이 무엇인지 쓰고 왜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쓰는 것. 그것이 각각 1점, 1점, 1점씩 배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해서 수업 전략을 논의해라.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쓰고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갔는가를 확인을 하겠죠. 그다음에 수업 전략으로 무엇을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 활동을 논의해라. 정말 이건 피상적인데 장학이 무엇인지를 아마 써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장학 활동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업 효과성 개발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법들을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문제를 보면 기법 자체를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장학 기법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수업 효과성, 교사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그 개념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점수를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답을 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면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5개나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특히 또 어떤 부분들이 걸리느냐 하면 학문 중심 상담 이론 있잖아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있잖아요. 쓸 게 되게 많아요. 쓸 게 되게 많아서 분량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전체를 다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분량 조절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런 사항들도 짚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되게 재밌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작년 5월 시험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대화였어요. 학부모가 학교에 상담을 와서 우리 애가 외부에서 지금 지능검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애가 지금 동기 상태가 어때요? 저때 얘기를 했을 때 교사가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12월 시험을 보게 되면 두 교사가 대화를 했어요.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 초임교사와 좀 경력 있는 교사가 얘기를 하면서 초임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경력교사가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두 교사의 대화 부분에서 설명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교사 혼자 지금 성찰 노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모습이라든지 발달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들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작년 5월, 12월, 지금 올해 6월 문제가 제시문이 조금씩 다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죠? 일부러 같은 형식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지 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12월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형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안 나온 게 뭐예요? 교사와 학생의 대화예요. 교사와 교사의 대화는 나왔지만 교사와 학생의 대화, 학생과 학생의 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교장과 학생의 대화, 교장과 교사의 대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제시문이 하나였어요. 그 제시문이 크게 한 내용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시험에 굉장히 무리수 있는, 그죠? 무리가 있는 제시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래서 두 개 쪼갰잖아요. 쪼갰으니까 이번 시험에도 뭐 학교에서 교사들끼리 대화를 한 장면,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를 대화를 한 장면,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낸다든지 그런 모습들, 아니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봐야 하는 이론들,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 개요 정리를 해볼게요. 개요를 쓰다 보니 이렇게 또 긴 개요는 오랜만에 나와서 3페이지 가량의 개요. 끝이 안 나는 개요. 자, 21페이지. 교재 21페이지 보시면 비행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나와 있습니다. 비행 파트도 저희가 워낙 최근에 학생들이 다양한 비행들을 겪고 있고, 올해는 사실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학교 내에서 벌어졌던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묻혔죠. 전체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워낙 큰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묻히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비행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고,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발달 과정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론 문제화돼서 나올 가능성은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보시면 크게 개인적 이론과 사회학적 이론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 이론은 저희가 비행 이론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범죄자로 태어났어. 그런 거기 때문에, 그죠? 전혀 교육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슈도 없죠. 그다음에 심리학적 이론 역시 성격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병입니다. 병이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좀 결정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희가 보는 이론은 사회학적 이론, 사회와의 관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 요소를 개선시켜주거나 교사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비행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는 이 사회학적 이론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거시적 이론과 미시적 이론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거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비행을 저질렀니? 사회가 날 이렇게 비행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시 이론이에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노미, 그리고 하위문화. 하위문화 이론은 차별접촉 이론이랑 굉장히 유사한 이론이기 때문에 차별접촉 이론이 학생들한테 중요한 만큼 정확하게 봐주셔야 하는 이론입니다. 자, 아노미 이론은 간단히 목표, 수단의 불일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을 때 비행이 발생하게 된다. 사례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컨닝 사례가 많이 나오죠. 컨닝을 왜 합니까? 쌤들 컨닝 해보셨어요?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주변에서 그렇게 잘 못 봤는데 대학교 때는 흔히 많이 보죠. 뭐 어디 막 교실을 가면 다들 그죠? 뭘 그렇게 책상에 많이들 막 다 써놓으셨는지, 그죠? 여기서 무슨 시험을 봤는지 막 추론할 수 있게끔 많이 써져 있고 막 그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막 컨닝을 하는데, 컨닝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컨닝의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그게 문화 목표예요. 문화 목표인데 왜 컨닝을 하죠?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잘 할 것 같지가 않다. 그죠? 공부를 한 것 같지가 않다. 내가 사실 그때까지 공부를 해도 그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문제. 내가 아무리 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목표가 너무너무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보통은 그런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이 반사회적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새 운동화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 새 운동화를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 나한테 없어요. 돈도 없고 엄마한테 사달라 그랬더니 전교 1등 하면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교 100등 하는데 그럼 안 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화 목표는 있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훔치거나 친구를 때려서 빼앗거나 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노미 이론입니다. 이것도 흔히 많이 나타나죠, 학교에서. 하위문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아노미 이론이랑도 관련이 되는데요. 문화 목표 달성 기회가 박탈된 하위 집단. 자, 우리가 보면 이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문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적 특질을 가진 특정한 집단이 존재를 하고, 그 집단들에서 주로 그런 비행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하위 문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집단 내부에는 비행을 합리화하는 하위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흔히 사회 계층적으로 분류를 해서 봤을 때 상위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반면 하위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회,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문화 목표가 좌절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노미 이론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원하고 있는 문화 목표 대신 자신들만의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상류층이라든지 중류층이라든지 하위계층 분류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위계층에 흔히 우리가 막 슬럼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계층에 그런 집단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부러운 게 아니라, 유명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교도소에 많이 갔느냐, 교도소에 오래 갔느냐, 형기가 길었느냐, 그다음에 사고를 몇 번 일으켰느냐, 나쁜 도둑질을 몇 번 했느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사회적 명성을, 악명을 높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의 나름의 그런 문화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만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게 되면 그건 하위 문화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집단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그다음에 좀 공부는 못하고 다른 문화 목표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걔네들은 그 주류에 따라서 따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괜히 선생님들한테 막 반항하고, 그다음에 나는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까지 받아봤냐? 그럼 나는 뭐 근신 처분 받아봤어. 그거 가지고 나는 정학 받아봤다고. 그러면 또 옆에서 나는 퇴학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뭐 몇 년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자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단 내에서는 그것 자체가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게 하위 문화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위 문화 이론은 좀 이따가 나오게 되는 차별 접촉 혹은 차별 교제 이론이랑도 연관져서 볼 수가 있는 게 이 하위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비행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그건 차별 접촉 이론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설명하는 방식이 거시적이냐 혹은 미시적이냐에 따라서 하위 문화 이론이 되기도 하고 차별 접촉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 이론은 안 보셔도 됩니다. 갈등 이론은 저희가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사회학에서 나오는 갈등 이론인데요. 사회 구조적 측면이 워낙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갈등 이론입니다. 근데 이걸 학교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쓰겠습니까? 이런 이론들을 안 쓰겠죠. 그래서 갈등 이론은 그냥 봐두시면 되는 정도. 근데 아노미나 하위 문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나타날 수가 있죠. 비행 집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이번에는 미시 이론에 보시면 사회 통제 이론, 중화 이론, 차별 접촉 이론, 낙인 이론, 그 다음에 더 있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론들인데 이 미시 이론은 다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말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나오는 사회 통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비행 성향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억제력이나 통제가 약화되면 비행이 발생한다. 그죠? 감시하고 혼내는 사람이 있으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없으면 비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쌤들도 많이 그러셨죠? 학교 다니실 때, 그죠?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이 자 자습해. 그러면 자습 감독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일단 책은 펴놓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자습해 그러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가끔은 자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친구들이 뭐 미친 듯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논다거나 잔다거나 딴짓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회의 통제나 감시력이 약해지면 비행이 발생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 라고 보는 게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감시가 없으면 바로 비행을 저지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통제해서 해당하는 행동을 잘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시가 약해지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 비행을 잘 안 저지르는 거예요. 쌤들도 그러시죠?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죠? 자, 자습하세요. 그럼 알아서 하시죠. 공부하라 그러면 그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왜 내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냥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기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라고 보는 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중화 이론입니다. 편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제 이론이 틀렸다. 사회통제 무력화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나름의 중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비행을 저지르고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편류, 드리프트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편류 이론이고 중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비행이 청소년기에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중화 이론이고 편류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화 이론에 보게 되면 그 잘못을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이나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그 범죄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그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을 우리가 중화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죄의식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행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런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라고 나름대로 다 합리화를 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을 때 가해 학생들이 쟤는 그럴 만해요. 쟤는 지가 원래 평소에 행동을 굉장히 잘못했어요. 애들이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항상 그 주변 애들을 짜증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 애들이 걔를 괴롭히는 게 당연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도 있죠. 사실 다칠 수도 있는데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누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들끼리 원래 다 싸우면서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든지 걔도 때렸어요.
그죠? 자기는 막 걔 그래서 막 다리가 부러져 놓고는 걔가 이렇게 저항하느라 이렇게 때렸으면 걔도 같이 싸웠어요. 걔도 같이 때렸어요. 나도 맞았어요. 멍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다 중화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론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그죠? 물어보고 나올 법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차별 접촉 혹은 차별 교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저희가 하위 문화 이론 할 때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보면 모든 범죄나 비행은 타인, 특히 친밀한 개인적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 것이다. 보고 배운 겁니다. 하위 문화 이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그 하위 문화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 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행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차별 접촉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 문화 자체를 들여다봤더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반두라가 저희가 사회인지 이론이라든지 사회학습 이론 공부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모델들로부터 그 관찰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 관찰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묵자흑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보통 학교에서 누구랑 어울리느냐,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 근거는, 그 기전은 차별 접촉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인 이론, 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기초를 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타인이 자기 자신을 비행자로 낙인을 찍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비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사례에서 철수를 보고 친구들이 넌 진짜 막 비행 청소년이로구나.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막 최근에 보면 막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사의 영향력이 되게 작을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이 사회와 접촉을 할 수 있는 제일 1차적인 매개가 되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 내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나와 공식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최초의 사람이 교사거든요. 근데 그 교사들이 나에게 부여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랬을 때 넌 문제야. 넌 정말 너 우리 반의 골칫덩어리야.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게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낙인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시 이론은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론들이기 때문에 비행 이론에서는 중요하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 중에서 행동 수정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먼저 하나가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조작적 조건화. 두 개는 같이 행동주의로 묶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동주의 하면 그냥 행동주의적인 방식을 쓰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 중에서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를 해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앞에 철수의 사례를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뭐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감정 정서적인 측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통해서는 접근을 하기가 힘듭니다.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생리적인 반응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행동을 수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정서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정서 상태를 인위적으로 그다음에 행동적으로 통제를 해줄 때만 고전적 조건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뭐 시험 불안과 같은 증세를 보일 때 그걸 교정시켜주는 방식이 고전적 조건화가 되고, 방금처럼 공부가 하기 싫다 혹은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학교에 늦게 온다, 지각을 한다, 결석을 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행동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를 한 행동 수정 이론을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동 수정 이론의 개념 동그라미 2번,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작동적 조건화 같은 얘기입니다. 이론에서 출발을 했다. 크럼볼츠나 반두라의 이론도 들어가 있다. 자, 3번이 개념입니다. 개인의 부적응은 자극에 의해서 학습된 습관이고 행동 수정 기법, 즉 강화와 벌을 적절하게 주는 것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가 행동 수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부적응 행동은 부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형성이 학습된 결과입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 행동에 대한 강화를 부당하게 받은 거예요. 맨날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지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지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늦게까지 잘 수 있었고, 밤 늦게까지 게임을 했지만 피곤하지 않게 푹 자고 학교에 올 수 있었다. 그럼 그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부당하게 주어지게 되는 강화를 없애고 거기에 처벌을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행동 수정 이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행동 수정의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 5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 5단계는 행동 수정 그다음에 혹은 조형, 쉐이핑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동 수정의 5과정 혹은 5단계. 첫 번째가 부적응 행동의 선정과 정의. 자, 무엇이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를 관찰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 행동주의는 굉장히 분명하고 클리어해야 돼요. 말 그대로.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다 아니다를 엄격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각을 한다. 지각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학교 그 등교 시간이 있을 때 그 등교 시간에 어겼다. 등교 시간을 막연하게 어겼다가 아니라 뭐 1분 이상 어겼다든지 뭐 30초 이상 어겼다든지 5분 이상 늦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엄격한 정의를 내려서 자, 이 범주에 넘어서면 문제다.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아니다와 같은 엄격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행동을 결정을 짓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행동의 기초선 측정.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적응 행동으로 정의된 행동의 일상생활에서의 빈도와 지속성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제 행동이 자주 심하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지각이 문제다. 일주일에 며칠을 지각을 하느냐. 5일을 학교를 나갔는데 그중에 4일을 지각을 하더라. 4일을 지각을 하는데 지각하는 시간이 5분씩 지각을 한다, 10분씩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항들을 엄격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내리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이 세 번째가 본격적으로 행동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적응 행동의 증가와 부적응 행동의 약화를 위해서 강화와 벌을 적절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수정 기법을 적용을 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고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거.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약화시키고 제거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처방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 행동 수정 효과의 검증, 기초선 측정 그 시기의 행동과 행동 수정 후의 행동을 비교를 한다. 일주일에 5일 동안 뭐 4번 지각을 했었던 학생이 이런 행동 수정 기법을 적용을 받았더니 나중에 일주일에 하루만 지각을 하더라. 근데 하루 지각을 하는데 그 지각을 하는 시간 자체도 한 뭐 5분 안쪽으로 지각을 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행동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 상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효과가 있었으면 일반화시키고 유지시킵니다. 행동의 일반화, 일상생활 환경 전반으로 확대해서 수정된 행동을 유지시키고 일반화시킨다.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외부에 뭐 소풍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시간을 지키는 거, 친구들끼리 약속해서 만날 때도 지키는 거, 그죠? 그런 사항들까지도 넓혀서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이 행동의 일반화입니다. 행동 조성 혹은 행동 수정 기법이라고 명명되는 요 5단계는요. 객관식 때도 꾸준히 자주 물어봤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부 단계를 찍어가지고 물어보기도 했고 그 해당하는 단계에 해야 되는 활동으로 적절한 걸 고르시오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자주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험생들이 해당하는 부분은 열심히 공부했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암기를 해두시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행동 수정을 위한 실천 원리와 방법이라고 해서 보면 점진적 접근의 원리, 행동 형성, 조형 혹은 조성이라고 하는 쉐이핑 개념 들어가 있고 모방, 단서 제공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 강화를 위해서 강화의 원리를 쓰게 되는 거.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강화의 원리를 쓰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때는 처벌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화를 제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강화와 벌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행동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 수정 이론, 행동 조형, 조성 이론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강화와 벌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행동 조성 이야기를 할 때. 다음에 비지시적 상담 이론 나와 있죠. 저희가 상담 이론에서 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로저스의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일반적인 정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 2월 달에 그 예시 문제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테마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5월 달에 나왔어요. 6월 달에 나왔어요. 이번에. 다음번에는 안 나오겠죠. 다음번에는 안 나오겠지만 모르겠어요. 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허투루 보기가 애매한 게 작년 시험까지는 별로 이야기가 안 됐었는데 지금 올해 시험에 슬슬 활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가 12월 달 시험에서도 그 나왔었던 대여섯 가지 영역 중에서 1개 정도는 찍어서 5가지니까 5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중에 1~2개 정도는 찍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비지적 상담 이론도 나왔으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한 명칭, 후반부에 로저스가 썼던 정확한 명칭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초반에는 지시적 상담 이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시적이지 않은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쭉쭉쭉쭉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상담의 핵심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 로저스는 워낙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 이론 하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고 학습 이론 하면 인간 중심 학습 이론. 그죠? 인본주의적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비지시적 상담 이론의 핵심. 자, 동그라미 1번.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한다.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 상담이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야 합니다. 앞에 철수 같은 경우에도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간중심 2가지를 다 쓸 수가 있는데 행동주의에 입각한 상담 이론을 써서 지도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 행동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쓰게 되면 철수가 스스로 그러한 문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는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론적 가정 부분도 그냥 읽어봐 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적응 부분을 보세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설명을 하는 부적응 혹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보면 자아의 정의적 측면의 적응 문제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의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측면이 아니라 정서적, 감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적 기준과 내면적 욕구와의 괴리,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정한 자아와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괴리된다. 실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러지가 못해. 우리가 맨날 느끼셨던 것들이죠. 지금도 혹시 느끼세요? 이상적인 나는 이건데 이상적인 나는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자고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 하는 나가 이상적인 나인데 실제 나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아. 오늘도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통 밤에 자기 전에는 그죠?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물론 자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깊은 수면에 빠져서 반성도 못하고 자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해보면 원래 오늘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하다.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은 정말 열심히 해야지. 매일매일이 그렇죠.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로저스가 얘기를 하는 부적응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간중심 상담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개념과 경험과의 괴리, 유기체적 욕구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의 괴리, 이런 결국 괴리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되어야 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가치 기준 같은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불일치, 괴리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바로 부적응입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들, 여기 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비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사례를 읽어보면 철수 같은 경우에 가정이 약간 불우했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집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없었다.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얘가 큰 거예요. 자라면서 이제 자아라든지 자아 정체감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획득을 해야 되는 그 가치들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추구하기가 습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다 보니까 바라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불일치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보게 되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지나치게 좋다거나 지나치게 좋은데 이렇게 부모님들의 기대가 너무너무 높아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포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담의 목적. 자, 상담자가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내담자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아 실현인 핵심 키워드. 성장은 자아 개념의 변화를 가리킨다. 그다음에 자아 실현인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상담의 12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 12가지 단계는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일반적인 단계를 좀 이렇게 약술해서 보게 되면 간략화해서 보게 되면 감정의 방출, 자기 이해와 통찰, 행동, 통합 이런 4가지 단계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저희가 외우지는 않아요. 외우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상담에서 되게 강조를 하게 되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3가지 키워드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번의 상담 방법을 보세요. 1, 2, 3,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경 혹은 존중, 그다음에 정확한 공감적 이 3가지 나와요.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 이론 공부를 하면 자, REBT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자. 어떤 기법을 쓸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딱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렇죠. ABCD 기법을 쓰면 된다. 딱 나오죠. 그죠? 딱 나오는데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적용을 해라 그러면 그 기법이 딱 잘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 되는 게 이 3가지예요.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다음에 정확한 공감적 이 3가지가 상담의 기법이고 상담의 수단이고 도구고 방법입니다. 3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진실성, 자 때로는 일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 상담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대화라든지 그런 작용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에 진실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간적인 감정에 솔직해야 된대요. 되게 중요한 측면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불일치를 겪는 사람들, 부정응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그 진실되지 못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래 이해해 나도 그랬지 다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아는 거죠. 보통은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진실한 태도를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2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존경,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라. 그러니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 있는 그대로 그렇잖아요. 애들이 나는 벌써 이렇게 되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친구를 때리고 친구를 괴롭혔고 했기 때문에 난 정말 쓰레기예요. 난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비난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너 자체로 굉장히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자체로 너는 너고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공감적 이해. 이건 공감적 이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상담자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공감해 주는 거.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나는 정확하게 내가 네 입장이 100%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공감적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십시오. 암기,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경 혹은 존중, 정확한 공감적 이해. 암기해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지시적 상담 이론,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뭔지 머리로는 굉장히 쉽게 아는데 써보라 그러면 되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들이 많아서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랬을 때 비지시적 상담 이론의 개념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제를 뭘로 정의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정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짚었었던 사항들 중심으로 암기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덩어리가 되게 큰 학문 중심 상담 이론이 자꾸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론이 나와 있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요. 근데 사실 이번 문제 나왔을 때 되게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학문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잖아요. 전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들이 물론 기본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르치지만 실용 교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용 교과들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건데 굳이 이걸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가 뭐 공고교육과정이라는 11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기초학력 수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려고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그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진 않겠죠 또. 그래서 학문 중심은 그냥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혹시 몰라요. 이게 그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문적 배경을 보시면 후기 본질주의 이야기 나와 있죠. 저희가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본질주의 사조, 본질주의 철학 사조랑 늘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질주의 전기는 무슨 교육과정이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본질주의 후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진보주의는 무슨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런 사항들은 그래도 나올 법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삐아제 인지심리학, 기본적으로 인지적 발달 이론에 입각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론이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브루너가 제시를 하게 되는 그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 자체가 애초에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정치적 배경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 사회적으로 워낙 그 지식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많은 지식을 현실적으로 다 못 배우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분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기본이 뭘까? 그것만 가르치면 전체를 다 알 수 있게 됐지 않을까? 그게 바로 지식의 구조가 되는 거고 높은 전이가를 가진 교육과정의 편성이 중요해지게 됐던 이유죠. 전이가라든지 지식의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 개념을 보시면 2번의 개념, 구조화된 일련의 의도된 학습 결과로서 각 학문의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에 관심을 둔다. 학문의 내용과 탐구 과정, 내용과 탐구 과정을 묶어서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지식의 구조죠.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전달하는 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지식의 구조를 전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외울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징 보시면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이 뭐냐? 지적 수월성의 획득, 확보. 지적 수월성. 그러니까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 효율성, 효과성 그런 게 아니에요. 탁월해야 돼요. 뛰어난 능력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이 뭐냐?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내용이 지식의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교육 과정은 어떻게 조직해야 된다?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열성, 그다음에 점진적 분화의 원리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형성되는 교육과정을 어떤 순서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느냐?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활용을 해라. 발견학습, 탐구학습.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거. 지식의 구조, 원리, 핵심 내용들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과제나 활동을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해주게 되면 그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그러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게끔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때문에 학습 동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내적 동기 유발 요소들을 많이 심어놔야만 해요.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자체에 흥미를 심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칭찬해 주는 거, 상 주는 거, 등수 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외재적 보상물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과제하는 활동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쌤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죠? 이게 뭐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밥 먹여주는 과목도 그런 항목도 아닌데 그냥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하는 게 가끔 있죠. 공부라고 하니까 지금 다들 그죠? 이렇게 하고 계신데 공부 말고 왜 밤늦게까지 내가 좋아서 뭐 찾아서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재밌는 게 나와서 그게 궁금해서 계속해서 찾아본다든지 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걸 계속 찾아본다든지 그런 활동들 자체는 어떤 보상, 외부적 보상이 없지만 활동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내적 보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6번째, 직관적 사고의 강조. 분석적 사고뿐만이 아니라 직관적 사고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사고만으로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 학생들이 직관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직관적 사고를 하게 만드느냐.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평생 오래 공부를 했던 학자들이 직관적 사고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평소에 뭘 하는가를 보면 탐구하고 발견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게 직관적 사고의 강조입니다. 그다음에 창조성으로 대표되게 되는 고등 정신 능력의 강조. 그래서 장점 이야기를 하면 지식의 경제성, 고등 정신 능력의 함양, 지적 수월성 확보, 그다음에 높은 학습의 전이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식의 경제성, 고등 정신 능력, 지적 수월성, 높은 전이가 다 키워드입니다. 근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인지적 측면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 보게 되면 교과의 핵심이 수학이랑 과학이에요. 수학, 과학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교과, 인문교과들이라든지 예술교과들, 체육교과들 굉장히 경시합니다. 그게 이 교육과정 자체의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해요.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고 전인적 발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다. 소수정예.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적절한데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학이론이에요. 장학은 저희가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부할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장학의 개념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장학의 몇 가지 기법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장학, 자, 장학의 개념 보시면 교사의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이다. 간단하죠? 교사의 수업 기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해주는 활동을 장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왜 장학사 하면 감시하고 그죠?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막 장학사 온다 그러면 저희 뭐 해요? 청소, 대청소. 그냥 청소가 아니라 청소, 대청소, 환경 미화, 커튼 빨기, 그다음에 갑자기 화단 조경 뭐 그런 것들 막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감시하고 처벌하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교사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활동으로 저희가 장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장학의 개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학 지도의 원리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부분부터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하는 장학의 유형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임상장학. 임상장학은 저희가 컨설팅 장학이랑 그 연관 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임상장학과 컨설팅 장학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장학을 하게 되는 전문가가 조직 구조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냐에 따라서 임상장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컨설팅 장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임상장학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교사 전문성,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임상장학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보면 개념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교실 수업 기술 향상, 그러니까 수업 기술 향상이 핵심이에요. 목적으로 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그 수업 장면이겠죠. 수업 장면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적, 민주적, 교사 중심적 장학이다. 자, 그래서 이 임상장학 같은 경우는 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수업 개선을 위해 장학사와 함께 장학 활동을 해나가는 장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임상장학이잖아요. 임상, 클리니컬이에요. 클리닉.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장면에 직접 들어와서 그 장면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해결책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임상장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교실 수업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리고 과정에 보시면 계획협의회를 만들고,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적이 뭘까요? 우리 장학을 해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뭐 어느 정도 되면 선생님이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잡고 목표를 세우게 되는 계획협의회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업을 관찰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장학사가 그 수업 장면에 들어와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촬영을 해서 녹음을 해서 그걸 분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관찰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장학협의회, 피드백협의회를 합니다. 선생님 수업하실 때 보니까 도입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한 후에 개선책들을 같이 찾아요. 임상장학을 저희가 민주적 장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대부분의 장학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장학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외부 전문가들이 혹은 그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사들이 봤을 때 쌤 수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임상장학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원해요. 내가 수업을 해보니까 다 괜찮은데 학생들이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가 질문을 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교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같이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컨설팅 장학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컨설팅 장학은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만 달라요. 임상장학은 장학사들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한때 EBS에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상담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했고 뭐 작년에도 했었나 모르겠지만 교사분들이 나와서 그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선생님이 의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수업할 때 학생들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의뢰를 하면 거기 가서 선생님이랑 거기 전문가들,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교수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다음에 상담 전문가, 그다음에 뭐 경력이 오래되신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 3-4명 정도가 전문가로 딱 붙어요. 딱 붙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계획협의회죠. 계획협의회고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하는 모습을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계속 촬영을 해요. 계속 촬영을 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임상장학과 컨설팅 장학의 사례를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핵심은 교사가 원해서 문제를 스스로 들고 가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이 나와 있죠. 동료 장학은 간단하죠. 선생님들끼리 같이 장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 이상의 교사가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 사항에 대해서 상호 조언하고 서로 전문적 관심사에 대해서 토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함께 연구하는 비교적 공식화된 과정이다. 교사들끼리 같이 장학을 합니다. 저희가 스터디 하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하는 게 교사들끼리 수업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협의회라든지 비슷한 활동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과 교사들끼리 같이 내용이라든지 수업 방식이라든지 공유하고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동료 장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동료 크게 보면 그래서 두세 명이든지 세네 명이든지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동료 장학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특히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은 경력교사 한 명은 좀 신입, 경력이 짧은 교사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상담 그 장학 활동을 하게 되면 커플 장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되게 낭만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멘토와 멘티의 관계. 그래서 경력 교사들이 보통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그 경력이 짧은 교사들은 도움을 받는 활동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우 그림이 다 잘렸네. 큰일이네. 왜 잘렸지?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기장학 나와 있죠. 자기장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끝이에요. 자기장학은 보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식 장학은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던 장학이라서 다른 이름으로는 전통적 장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일반적인 수업 중간에 잠깐 들어와서 보시고 나가는 거. 많이 경험해봤죠. 쌤들도 수업 그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말투가 바뀌었다. 반말로 수업하시다가 갑자기 존댓말로 수업을 하신다. 뒤를 돌아보면 보통 그죠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죠. 아니면 갑자기 긴장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면 누가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약식 장학, 전통적 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티칭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축소된 수업, 소규모 수업이라고 해서 전체 수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1시간짜리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 10분, 20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전체 학생이 30명짜리면 한 두세 명 정도를 줄여가지고 한 부분만을 수업을 하거나 전체를 줄여서 수업을 하거나 근데 그걸 관찰 가능한 형태로 촬영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주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원래 정규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셨으면 쌤들이 교생 나가시기 전에 교생 나가는 학기나 나가는 이전 학기에 마이크로 티칭을 경험을 하시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왜 수업 한 20분짜리 자기가 강의하는 거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다시 찍어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이크로 티칭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크로 티칭을 잘 하려면 그 강의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가 갖춰진 강의실을 만들어서 교사 모습을 다 촬영을 하고 학습자 반응도 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학습자들이 하품을 했다. 혹은 학습자들이 책을 보고 있었다. 아니면 선생님을 보고 있었다. 대답을 어떤 식으로 했다. 그 과정을 전부 다 찍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자 봐라. 저기 보면 네가 이런 얘기, 네가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학생들이 재미가 없어 했다. 흥미를 잃어했다. 혹은 뭐 집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대답이 잘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전체 수업으로 전체 학생을 다 데리고 하면 너무너무 분석할 게 많죠. 그러니까 줄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미시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선택 장학은 앞에 나와 있었던 것들을 그냥 골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면 선택 장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학 이론에서 좀 주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사항들은 임상 장학, 그다음에 뭐 여유가 되면 임상 장학 더하기 컨설팅 장학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장학, 동료 장학 정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장학 기법은 임상 장학이겠죠. 임상 장학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장학 중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셨던 이론적인 사항들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되시죠? 되시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길고 긴 개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을 했었던 사항들은요,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쓰는 방식이라든지 개요를 구조하는 방식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30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개요는 말이 개요지 뒤에 서술어만 적절히 붙이면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되고요. 되게 긴 글이 됩니다. 길어요. 거의 이 정도를 가지고 쓰면 거의 2페이지 거의 다 차죠. 혹시 분량 때문에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분량 제한이 없죠. 유선지로 그냥 2페이지가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얼마든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5회 말에 지금 답을 쓴다고 하니까
6월 시험은 OMR에 썼죠. 근데 12월 시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OMR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OMR 답안지 같은 경우는 칸이 조금 더 작아요. 작아서 글씨가 좀 더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써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많아서 뭐 분량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건 없는데 너무 작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그 꼭 2페이지를 채우겠어 혹은 뭐 꼭 1페이지 반을 쓰겠어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분량 자체는 채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OMR로 나와 있으면 1페이지 빽빽하게 채우거나 1페이지에서 조금만 넘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론 부분 볼게요. 교사가 다루어야 하는 학교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학교의 앞에 사례를 보게 되면 비행 문제도 있었고 수업 문제도 있었고 장학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행 학생 지도에 있어서 비행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교수 설계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교사들은.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제시문 자체가 교사 중심이었어요. 교사의 성찰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비행 부분, 학생 지도로 대표되게 되는 비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업 설계에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킬 것이냐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만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래서 제시문의 성찰일지를 통해 교사가 다루어야 하는 학생의 비행 문제를 상담 이론으로 접근하고 수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활용과 장학의 측면을 논의하고자 한다. 문제 나와 있어도 문제 그냥 줄여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 쓸 때 문제 나와 있던 거 안 쓰고 뭔가 새로운 걸 써야지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청소년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단락 구성을 하실 때 실제로 지금 총 5개 단락이 되다 보니까 좀 많잖아요. 많아서 이걸 5개로 다 쪼개서 쓸까 아니면 어떻게 연계를 해서 쓸까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방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5개로 쪼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아니면 중간에 지금 제가 색깔로 구별을 해놨는데 비행 한 단락, 행동 중심, 인간 중심 더해서 한 단락, 그 다음에 학문 중심 따로 한 단락, 장학 한 단락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 장학을 붙여도 되고. 근데 보면 지금 분량 조절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비행 이론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근데 상담 이론은 설명 되게 많은데 그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으면 글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다 쪼개서 5개로 쓰는 게 오히려 채점자들이 찾기가 좋다. 자, 그래서 비행 이론 부분 보시면 차별 접촉 이론과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반드시 2갈식으로 쓰세요. 이게 제일 뒤에 나오면 안 되고 제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물어본 게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문장에서 자, 철수의 사례는 차별 접촉 이론과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고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2갈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 접촉 이론의 개념 설명을 하고 자, 근거 철수가 요즘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는 차별 접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다음에 낙인 이론 또 설명을 했죠. 자, 철수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하라고 하고 그로 인해 철수가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반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낙인적 반응에 철수가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제시문에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나 활동들이 나타나면 그걸 빠뜨리지 말고 꼭 근거로서 활용을 해서 가지고 와서 쓰세요. 그다음에 행동 중심 상담 기법. 자, 행동 중심 상담 이론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행동 수정 이론을 방금과 같은 사례에서 쓸 수 있느냐 하면 자, 철수의 경우 폭력과 부적응 행동으로 대표되는 비행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비행의 경우 강화와 처벌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다. 특히 단기간에 행동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에 행동적 변화가 필요하다. 철수는 특히 지금 보이는 문제 행동들이 되게 큰 게 많잖아요. 부적응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점점 더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죠. 행동 중심 상담 기법의 행동 수정 이론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빨리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 자, 행동수정 이론이 뭐냐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 벌 이야기 나와 있죠. 그래서 행동수정 과정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천 원리로서 점진적 접근의 원리나 조형이나 프리맥의 원리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들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앞에 봤던 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부적응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를 외부적 기준과 내면적 욕구가 괴리됐다. 현실적 자기랑 이상적 자기가 괴리되는 등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도 돼요.
발달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자아 정체감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수의 경우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감당하고 다루어낼 만큼 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이러한 여러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철수의 건전한 발달을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상담 기법이 된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사가 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아 실현인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핵심 기법으로 진실성, 그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정확한 공감적,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세 가지는 꼭 쓰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행동주의에서는 아까 행동 수정 기법이라고 하는 걸 꼭 쓰셨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이건 이 부분을 가장 반드시 썼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 행동주의나 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써야 하느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은 먼저 제시될 수도 있고 뒤에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전략.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위에 보면 설명 나와 있고, 자, 목적 나와 있고, 내용 쭉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 나와 있었죠. 괄호에서 보면 단점 나와 있는데 단점은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적용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단점을 얘기를 할 것보다는 일반적인 특성과 목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세히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왜 이제 그 사례를 분석을 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가 직업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앞에 이건 제시문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인 지식의 구조가 학교 교육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직업 활동에서도 가치를 가지는 높은 전이가를 가진 지식이라는 의미다. 자, 높은 전이가 혹은 경제성 이야기.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따르자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을 배우는 것보다 그러한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리, 즉 지식의 구조를 배우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사례에 애견 미용의 경우, 지금 앞에 영희가 얘기를 하죠. 나는 애견 미용사가 될 건데 생물학 배워서 뭐 해요? 애견 미용의 수많은 기법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보다 그것의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러한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기법들을 세부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애견 미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본은 그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아지 자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게 되게 큰 목적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물학적인 특성, 뭐 미용을 할 때는 뭐 털의 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역방향으로 빗어주면 보통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뭐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단지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기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반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법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그 하는 그 강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느냐, 뭐 불행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분해서 설명을 해주면 영희가 그죠 감화를 받아서 생물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느냐?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활용을 해라. 자, 직업활동과 연계를 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원리와 기초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과제를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 자,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인지적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그러한 중요 지식과 원리, 즉 지식의 구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활동을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탐구학습, 발견학습의 핵심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발견학습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절차가 문제 발견, 가설의 설정, 가설의 검증, 그다음에 그 적용, 확정된 지식을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 장학의 개념과 필요성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장학의 개념 먼저 정리를 해주고 교사와 학생의 성장 발달에 관한 재조건, 여기 재조건이라고 해서 여러 조건 혹은 모든 조건이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조언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봉사활동이다. 왜 장학이 중요하냐?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개발이 필수적이고 그것을 위한 장학활동 역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앞에 보면 이 교사가 고민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철수가 비행하고 있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 그다음에
행동 중심 상담 이론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설득을 하고 싶어. 알아야 되잖아요.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되잖아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지도를 받는 게 장학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적절한 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학 기법으로 임상장학과 동료장학과 자기장학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개수를 지정해 주지 않고 활동 자체를 애매하게 그냥 설명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숫자는 3이에요. 3. 막 5개, 6개 기억나면 다 쓰셔도 좋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쓸 여유는 없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3가지, 특히 3가지가 되면 굉장히 안전해요. 어지간하면 거의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개수기 때문에 한 2-3가지 정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신의 상황과 필요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장학 활동을 선택해서 전문성 신장에 애쓸 필요가 있다. 자, 결론을 보면 그래서 뭐예요? 교사가 할 일이 되게 많고 그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장학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였습니다. 괜히 다른 거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답 쓰셨던 분들도.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교사는 다방면의 전문가적 면모, 자질을 보여야 한다.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정리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떠세요? 쓸만할 것 같죠?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이렇게만 나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스스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쓴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연습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